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엔비디아, 또 테슬라 하고 좀 걱정하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또 급락하는 과정이 간밤에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랑 2차 전지 또 어렵겠구나. 국내 증시 이제 정말 뭐 팔고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그럴 때 마침 맞게 또 긍정적인 소식이 또 시간외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급락 중이지만 AMD가 급반등하면서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을 다 같이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종합해서 브리핑 뉴욕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일단 마감 상황부터 정리는 해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는 0.5% 상승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1.3% 하락했습니다. 17,141선까지 내려왔고요. S&P 500도 0.5% 하락하면서 최근에 살짝 그 가치주와 중소형주로 가는 그 로테이션 트레이딩이 약간은 좀 부침을 겪고 다시 한번 M7 쪽으로 돌아오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은 아니었나 봐요. 혹은 뭐 M7이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흐름이 그대로 종목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7% 급락, 폭락이 나타났고요. 테슬라가 4% 하락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려나 그런 기대감도 나오는 건데 차익 실현 말고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수사할 배경이 없었습니다. 뉴스가 없었고요. 테슬라는 그 전날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좀 하락하는 과정에서 M7들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악화됐었고 그 흐름을 그대로 또 받으면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 내용들 잠시 후에 체크포인트와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오히려 거의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페이팔홀딩스가 급등했습니다. 실적이 좀 괜찮았고요.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8.6% 급등했거든요. 확실히 최근의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바이브를 생각하면 안 보던 종목들, 안 보던 섹터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성으로라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핀비즈맵부터 일단 간단히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시장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빨갛고 이쪽은 초록색이고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또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다 같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그리고 또 일라이릴리도 좀 빠졌습니다. 머크의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사실 머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 이제 알테오젠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알테오젠 급등했었는데 머크 실적과 주가 흐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도 4%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서학개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좀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건 좀 뭔가 진짜 음모론을 제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여기서 가져야 되는 교훈은 이쪽만 지금 볼 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조금 손이 안 가더라도 통신주, 금융주 요즘에 흐름 괜찮잖아요. 이런 종목들 가치주 단에서 확실히 가져가야 되는구나. 분산 투자가 이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월가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추가 랠리 나오려면 추가적인 유동성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중에 돈이 없다는 건 결국 미국의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서 잉여현금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주식시장에도 나가고 돈도 투자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분석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고금리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되면 결국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에 걱정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도 또 나오고 있어요. 상승장에서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한 건데 너무 시장이 급하게 오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그런 느낌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여기 보시면 73%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장을 연도별로 분석을 했을 때 0에서 10% 총 1년 동안 10% 하락한 게 13% 그리고 10에서 20% 빠졌던 게 7% 20% 이상 폭락했던 게 6% 확실히 2008년이 저기 들어가 있네요. 이거 다 합치면 2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해 동안 났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건 26%밖에 안 된다. 73%가 상승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상반기 상승장에서 이 정도의 조정을 뭐 감수해야 된다. 크게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투자 심리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역대급에 가깝죠. 지금 180이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당연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그 변동성을 잘 이겨내고 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앞에 말이 맞을까요? 뒤에가 맞을까요? 저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요. 이 조정도 언젠가 끝이 나겠죠. 다음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기대감 한번 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밤에 발표됐던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 이번 주에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반도체 실적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또 이제 고용 보고서잖아요. 근데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잡 오프닝 그러니까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긴 시간대긴 하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과정에 여전히 놓여 있다라는 그림이 좀 보이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소비 심리인데요. 소비 심리 역시 이번에 뭐 전월 대비해서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크게 내려온 건 아닌데 어찌 됐든 두 그림 다 하락하는 둔화되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이 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뭐 연준이 계속 경기 둔화 시그널 원했는데 둔화되고 있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내일 아침 이게 아마 발표가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5.9%가 일단 내일은 동결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4.1%가 여전히 내일 아마 인하가 나올 거야라고 기대하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어쨌든 9월에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9월에 25bp 베이비 스텝보다 50bp 빅 스텝으로 50bp 0.5%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어느덧 14%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앞에서 경기 둔화 시그널이나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말라간다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해야 한다 쪽으로 확실히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FOMC 결과 한번 잘 챙겨보시죠.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대선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다라고도 보고 있더라고요. 대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죠. 지금 뭐 향방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선이 있는 해에는 당연히 그 알 수 없는 그 향방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줄곧 나오곤 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S&P 500이 보통 한 75%는 상승하기 때문에 대선이 있는 해에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4.4% 정도의 상승폭이 평균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만한 게 빅스 지수죠. 빅스가 이제 변동성이잖아요. 변동성도 높은 확률, 75%의 확률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조합해서 얘기를 하면 S&P 500 대선이 있는 해에 오르긴 오르는데 변동성도 그만큼 많이 와.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우리가 잘 활용하거나 잘 참아야 돼 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는 그걸 해지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가치주들, 다른 종목들로 확실히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오늘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주가가 최근에 사실 많이 오르지 않았죠. 뭐 물론 시계열을 좀 더 길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AI 시대를 선두에서 진두지휘했으니까 작년부터 따지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더 부족한가 봅니다. 6% 현재 시간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진 이유로 꼽고 있는 게 클라우드더라고요. 클라우드가 좋아져야 AI에 대해서 우리 계속 투자할 겁니다라는 당위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건데 클라우드가 확실히 숫자가 좀 빠졌습니다. 성장률이 29%대로 지난 분기까지 30%대를 유지했었는데 많이 좀 내려온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좋았는데도 주가 빠졌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클라우드 부진했다고 주가 빼는 걸 보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가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메타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시간외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좀 덜 성장했고 알파벳은 좋았고 그럼 아마존의 클라우드가 성장한다고 하면 이런 관련 종목들은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가려나?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29% 안에서 8%에 기여를 했던 게 AI라고 합니다. 어쨌든 AI가 클라우드 성장과 함께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 하겠죠. 아직 AI 그 투자에 비해서 결국 돌아오는 돈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아마존 실적까지 보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주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는요. AMD입니다. 참 마이크로소프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AMD가 현재 시간외에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애프터하워스 3%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3%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한 6%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AI의 어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하락하고 있지만 AI의 주춧돌을 놓고 있는, 인프라를 놓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AMD 덕분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다 같이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건 AMD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2배가 났대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그 MI300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B100, B200 이것과 AI 칩이 경쟁 중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 독점적이니까 AMD가 계속 판로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 건데 그게 2배 났으면 엔비디아가 그럼 2배 뺏겼으니까 좀 하락하려나 그 부분을 걱정했었는데요. 다행히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만큼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었고 이제는 AMD가 다시 시동을 좀 걸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어떤 얘기냐면 앞에 마이크로소프트 빠지고 엔비디아와 AMD는 상승한다. AI가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 돈을 벌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도체 인프라를 잘 쌓는 구간이고 아직 성숙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기에는 지금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실적 시즌에는 돋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업종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들도 좀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200일선 위쪽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200일선에 아직 이만큼이나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 정도의 조정 가지고 우리가 위기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96달러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권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100달러 하회하면 그때부터는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지금 103달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하락폭을 열어는 놔야겠습니다만 이번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변동성, 볼러털리티 이게 빅스잖아요. 변동성이 거의 최근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그래도 좀 줄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주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락하면서 거래가 폭증하면 그때부터는 막 패닉 매도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구간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죠.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하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인데요. 지금 2%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반등하면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권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소비 심리가 어떻게 나타날지 과연 스타벅스의 주가 그리고 이외의 소비주들의 주가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시죠. 저는 그러면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예측해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분이 왜 여기서 나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LS증권 염승환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새벽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다가 하필 또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교차되는 구간에서 또 나와주셔서 이사님의 어떤 인사이트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의 급락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7월 들어와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빅테크라 그러죠, 소위.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이 사실 뭐 올해 상반기에 너무 압도적인 성과를 냈는데 그거랑 반대급부로 S&P 493개는 소외받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하반기 되자마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나스닥은 급락을 했는데 다우는 올랐고 다우가 보통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많은 편이고 오늘도 러셀 2000 지수는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가 전형적인 약세장이면 다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빅테크는 빠지는데 오히려 못 올랐던 소외주들은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위는 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가야 위가 열리는데 위는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크게 무너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뭐 무너졌다. 이게 뭐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계좌가 대부분. 자꾸 빠지니까. 예, 근데 상반기는 어쨌든 그 너무 압도적인 성과를 냈고 지수도 그걸 따라갔지만 하반기 분위기는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완전히 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 막 이렇게 그런 걱정보다는 시장의 색깔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나 빅테크를 많이 투자했던 자금들이 실제 지금 이미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달 안에 뭐 갑자기 또 바뀌어서 엔비디아 또 막 급등하고 이러기는 당장은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어제 보셨지만 어제 하이닉스도 그것 때문에 빠졌지만 엔비디아 칩을 애플이 안 쓴다. 이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게 또 오늘 엔비디아 주가에도 좀 악재로 일단 작용을 좀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언젠가는 엔비디아 칩을 지금은 그 AI 학습을 하는데 90% 이상이 엔비디아 칩을 쓰는데 이 점유율은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인데 어쩔 수 없죠. 그게 이제 애플 그 논문이 공개되니까 예. 이거 생각보다 좀 빨라지나 시장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계감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엔화가 갑자기 좀 강세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마무리되면 또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BOJ가 열려서 이제 금리를 결정할 텐데 금리 인상 얘기가 좀 갑자기 또 지금 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엔화는 더 강해지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면서 엔화를 매도치고 사실 빅테크를 좀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팔고 반대로 산 거죠. 빅테크는 너무 좋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공식이 깨져버리죠. 지금 엔화 그러네요. 강세로 가면. 네. 그러면 엔화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샀던 이제 빅테크를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요인도 좀 교차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쏠렸던 이 기술주에서 일단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이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이 당장 해소되기는 좀 쉽진 않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하락 흐름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약간의 이제 점유율 하락 걱정, 거기에 너무 올랐다는 부담감, 그리고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매력, 또 거기에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예. 좀 겹쳐서 좀 복합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그러네요.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뭐 계속 낙폭을 좀 확대하길래 배경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아무리 찾아도 뭐 특별하게 이거다 싶은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수급적인 어떤 문제도 시장에 조금 작용을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7%가 넘게 낙폭이 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가 너무 핫한 그런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 이슈들 전에 조금 차익을 좀 덜고 가는 그런 심리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장이 종료되고 나서 그래도 조금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아마 AMD의 급반등 배경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AMD가 현재 시간외에서 7.6%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AMD랑 엔비디아는 경쟁사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언젠가는 AMD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죠. 예. 할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또 최근에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좀 빠졌던 이유가 AI로 돈 버는 회사는 엔비디아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AI를 학습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었죠, 실제. 그렇죠. 근데 그걸 활용해서 돈 버는 기업이 아직 없어요, 별로. 오픈 AI도 맞아요. 매출은 나오는데 적자거든요. 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저번에 지난주 구글 실적 발표도 그렇고 도대체 너네들 그걸로 투자는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AI로 언제 돈 벌어줄 거냐. 그렇죠. 이걸 지금 원하는 건데. 언젠간 벌 텐데 네, 그럼 도대체 맞아요. 언제냐. 예. 그래서 이제 투자들은 인내심이 조금 이제 한계에 좀 다다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했는데 그니까요. 같은 내용이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주가 급락하잖아요. 급락세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이제 핵심인 클라우드가 좀 꺾였고 약간 기대 이하인데 예상보다 지출은 또 더한다고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구글과 똑같아요.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 돈을 지금 AI로 못 벌어도 우리는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투자 늦췄다가 몇 년 후에는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주주들들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걱정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엔비디아나 AMD는 나쁜 환경은 아니죠. 계속 투자를 해준다고? 제일 걱정하는 게 투자 줄여버릴까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방금 얘기를 했고 AMD도 이번에 이제 실적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네.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이번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나 증가했다고. 맞습니다. 네, 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비디아한테도 어쨌든 호재인 거죠.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 하는 지금 시그널들을 그러네요.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AI 안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고 누가 돈을 더 써야 하는지를 마이크로소프트와 AMD의 주가가 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도 근데 그렇게 좋은데 왜 지난주부터 빠졌냐, 투자를 계속 한다는데 이제 그런 연결고리 생긴 거죠. 근데 이 고객이 돈을 못 버는데 언제까지 투자를 하겠냐. 이제 이 우려가 커졌던 거예요. 그것도 그때는. 맞죠. 네. 그럼 엔비디아에 언제까지 돈을 줄 거냐. 그러네요. 이걸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또 AMD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너무 투자는 하겠네. 계속 하겠구나. 예. 그러니까 좀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하지 말고 AMD의 실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연하게 좀 이제 되다 보니까 좀 엔비디아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AMD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좋을 수 있지만 투자는 계속할 텐데, 결론은 뭐냐면 이 사이클이 오래 가려면요. 어쨌든 구글이든 뭐 메타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AI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돈도 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보여주면 엔비디아도 좋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전기차랑 똑같아요. 전기차 잘 될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렇죠. 속도가 늦어져 버리니까 예. 배터리 주가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AI로 뭔가 서비스를 빨리빨리 좀 개선을 해서 뭐 매출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모습이 좀 빨라지면 뭐 지금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이게 점점 늦어지면 그렇죠. 네. 이제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되게 좀 지금은 약간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어 심리가 되게 쉽지는 예민하네요. 않은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리고 전기차의 그 캐즘 논란을 또 봤다 보니까 예. 더 이게 또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저는 전기차 캐즘 얘기할 때 캐즘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야 되나 싶었는데 예. 지금은 아예 진짜 기정사실이 맞아요. 됐어요. 예. 예, 그런 것처럼 AI도 뭔가를 좀 더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조금은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들을 조금씩 헤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좀 잡아주는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간밤에 보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치주 영역의 반등세는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8월까지는 아무래도 이쪽 빅테크보다는 이쪽으로 좀 부ke 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6월 아마 중순 넘어선가 말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도 나왔지만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부터 S&P 493개 그러니까 EPS라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예.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돼요. 그렇더라고요. 1분기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빅테크는 막 성장률이 50% 나와요.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예. 근데 주식시장은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근데 빅테크의 성장률은 50, 40, 30, 4분기에 아마 20까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성장은 많이 하죠, 여전히. 근데 율이 이제 둔화되는 거고 그다음 S&P 493개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분기에 소폭 플러스로 전환되고 4분기에 10%까지 올라가요. 예. 그러면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 거기가 더 좋아지는 좋아 쪽으로 보이죠. 보여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좀 약간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너무 좀 급하게 빠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그러게요. 못했는데 예. 결국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런 노이즈도 많이 껴 있잖아요. 최근에 엔캐리까지 겹치니까 이런 게 더 확대 해석이 되면서 더 급하게 이쪽이 빠지고 러셀 2000이나 다우지수는 오히려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구도가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뀔 만한 재료는 나온 건 없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한 8월까지 8월에 그 말에 8월 마지막 줄 거예요.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때까지는 이 구도가 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좀 빅테크는 좀 힘들 수는 있다. 그러나 AI 사이클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직.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도 시작될 거고, 그럼 결국엔 시점은 저도 잘 모르지만 다시 또 빅테크가 또 부상할 시기는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도망가는 것보다는 또 기회가 오는 거는 맞다. 그러나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각오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러셀 2000의 강세 그리고 가치주들의 강세가 아마 8월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8월 말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요. 9월에 이제 FOMC가 또 열리면 그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8월에 뭐 잭슨홀 미팅 이런 것들 거치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M7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혹시 내일은 별로 없겠죠? 내일 FOMC 어쨌든 결과가 발표가 되고 또 이제 BOJ, BOE 네.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번 FMC보다는 저는 오히려 BOJ가 더 중요한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워낙 이게 좀 심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오전에 있을 그 BOJ가 저는 더 중요한 이벤트 같고 그리고 FMC는 사실 결과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별로 동결일 가능성이 예. 높죠. 예. 뭐 지표도 그렇고 바뀔 이유가 별로 없고 9월에 그 정도죠. 9월에 0.25% 내릴 거냐 아니면 50bp 얘기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파격적으로 내릴 거나 이 정도의 이제 의견이 있는 거지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FMC의 영향력은 좀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또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예상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때문에 또 시장이 좀 매물을 출회한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뭐 여러분도 예상하고 계시고 저도 예상하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내일은 뭐 크게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마무리로 인해서 다시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또 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BOJ가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하고 나서 시간이 꽤 됐죠? 네, 꽤 됐죠. 한 6개월 지났나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뭐 본격적인 인상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봐도 되는 네, 건가요?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대부분 10월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7월 금리 인상보다 예. 10월 예상을 많이 하던데, 근데 오늘 외신 보도들이 좀 나온 걸 보니까 아니 오늘 올릴 수도 있다. 이 보도들이 갑자기 나오기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간밤에 네. 뉴욕 증시 어떤 하락폭이 좀 더 커졌던 것도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빅테크랑 다 연결이 네, 돼 있다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10월이 거의 기정사실이면 빅테크가 저는 이 정도까지 흔들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네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보도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 이번에 진짜 오늘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엔화가 더 강해지는 건 명확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려고 투기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엔화 선물 매도를 많이 쳐놨거든요.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네. 엔화 사나라 얘기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요. 엔화를 매도 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더 심했거든요. 사실 6월 달에 엄청 났는데 그 이제 엔화가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손절을 해야 돼요. 반대로 포지션을 이제 매수로 잡아야죠. 급격한 손바뀜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작년에 2차전지 기억하시겠지만 주가들이 7월에 이거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폭등한 날이 있었죠. 아, 그때 공매도 이제 손절이 들어간 거죠. 그렇구나. 반대 포지션인 사람들이 네.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10% 오를 게 20%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엔화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여기에 또 금리 인상까지 해버리면 이게 결정타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걱정하는 이제 투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미리 또 엔화 그냥 우리 매도 쳐놓고 빨리빨리 좀 사놓자. 다시 그런 이제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엔화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주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뭐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또 방향성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전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또 반도체가 쭉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서, 그런데다가 2차 전지까지 같이 밀려서 많이들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좀 대안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8월까지 혹은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갈 만한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따라가니까 예. 8월까지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먼저 빠졌어요, 사실. 엔비디아보다 훨씬 먼저 빠졌고, 그렇죠. 소부장 기업들 중에는 막 30-40% 빠진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 조정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뭐 오늘 엔비디아 충격 때문에 빠진다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똘똘한 반도체 기업들은 저는 담아 가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8월에 뭐 수익 나겠다고 사는 것보다는 그건 이제 아니죠. 가을 이후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반도체는 항상 좀 안 좋을 때 투자해야 수익률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이나 이제 그 금리 인하 기조를 봤을 때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에선 저는 금리 인하 수혜주는 꼭 넣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증권업종도 마찬가지고, 예. 예, 금리 인하 때 좀 수혜를 받고, 가장 많이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게 그 바이오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지난 3년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ETF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래가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알테오젠의 어제 주가 급등도 있었고, 거기에 8월 달에는 또 유한양행의 이 FDA, 그러니까 폐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을지는 뭐 우리가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이벤트도 있고, 또 미국의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약이 너무 비싸니까 약간 낮춰라. 이건 트럼프도 똑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우리나라가 또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 면에서 저는 하반기는 좀 바이오가 좀 상당한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나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에 좀 수혜를 받는, 뭐 예를 들면 리츠도 괜찮겠죠. 그렇죠. 너무 그동안 안 좋았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는 이제 지금 안 좋을 때 좀 가을 이후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분할로 하셔도 좋고, 다만 지금 금리 인하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좀 구축한다면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도 없으시다면 좀 조정기를 이용해서 한번
그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언급을 해주셨네요. 증권주, 리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은 금리 인하하면 다들 바이오 생각하시잖아요. 바이오 관련 종목들 계속 최근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수출주 최근에 조선주, 방산주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 너무 좋죠. 뭐 다들 실적도 좋고 수주도 잘 되고 이렇게 거의 그냥 너무나 이제 좋은 그 조합으로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좋은 것들이 이미 다 선반영을 다 하고 있고 숫자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그거거든요. 예. 이거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뭔가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려면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실적 시즌 또 끝나가잖아요. 이미 맞아요. 이쪽은 다 예.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걸 또 대체할 만한 대안주가 사실 뭐 마땅한 게 또 만약에 없으면 계속 강하겠지만 또 지금 바이오주들도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런 걸 봤을 때는 주가는 견조할 것 같지만 예. 지금 사서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시기상 좀 늦은 것 같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큰 조정 나올 때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화장품주들 한번 확 빠진 적 있죠. 예. 그리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쪽 섹터도 그런 게 나올 때 그럴 때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강한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빠져 있을 때 지금 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핵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 섹터는 꼭 좀 챙겨가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오늘은 조은중 캐스터가 함께합니다. 네, 국내 증시로 넘어왔습니다. 국내 증시 전일에 정말 기분 좋은 상승세 보였는데요.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어제는 또 하루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고용 데이터 발표 이 세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을 보였던 하루였죠. 선제적으로 포지션 잡기는 싫은 심리가 반영되면서 관망세 보였던 시장 속에서 외국인은 일단 팔고 보는 자세 취했고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대형주 위주로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이 사실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업종 그리고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무려 1,800개를 넘었고요. 상승 종목은 600개 언저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세한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73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전일에 상승했던 그 상승분은 다 반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5% 내리면서 803포인트에 자리했습니다. 그래도 800선은 유지한 모습이네요. 그럼 일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요. 2,740에서 출발하면서 힘을 내주는가 싶었는데요.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이 물량 팔아내면서 우하향 곡선 그려냈고요.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낙폭 확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2,730선까지 떨어졌고요. 대형주 위주로 매물 출회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인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어제 3% 넘게 빠졌습니다. 애플에서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의 AI 칩을 사용하면서 이 엔비디아 밸류체인인 SK가 계속해서 급락을 보였고요. 이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하락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오전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았고요. 개인이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상승 전환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2차전지 종목들이 지수 하단에 지지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2차전지주 강세 보였고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하면서 가까스로 800선은 지켜낸 모습입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보시면요. 기관 홀로 담은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물량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3천억 원 이렇게 팔아냈는데요. 둘 다 대형주 그리고 제조, 전기전자 위주로 물량 덜어냈던 점 체크하시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였지만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어제 금융지주도 약세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써 내려가면서 잘 달려오더니 숨 고르는 하루였는데요. 우리 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어제 2%, 3%대 하락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순매수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리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소폭 상승한 하루였고요. 1.5% 상승하면서 64,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전 거래일에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어제도 강세였죠. 증권가에서는 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와 함께 어제 주가 주저앉은 한미 반도체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로 장바구니 담은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로 나섰죠. 최근에 캐즘의 우려 속에서 올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신저가 달성했는데요. 이 전 거래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자동차 업종 최선호주로 지목하면서 2차 전지를 향한 투심이 다시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장바구니 1위에는 알테오젠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글로벌 기업 산도스와 공동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어지면서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3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제장 국내 증시 외국인의 수급 향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하시죠. 네, 궁금한 종목 Y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체인앵커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를 좀 지키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종목 Y는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남자 둘이 진행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일주일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도 좀 그랬고 어제 국내 증시도 좀 그랬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분위기가 많이 좀 악화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는 표류하는 코스피라고 잡아봤는데 전날에 그래도 월요일에 좀 괜찮았잖아요. 화요일에 네. 금방 바로 또 빠지는 걸 보면서 진짜 코스피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언제쯤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약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바로 반등이 나오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가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V자 반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9배 정도 되는 수준이 2650포인트 부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PER 기준으로 10배 정도 수준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평균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수준에서는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빅테크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가 지난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살짝 경계할 만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부진한 것도 반도체가 부진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됐든 밸류에이션상으로 따졌을 때 10배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항상 좀 저점이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조금씩 반도체를 그러면 반대로 사모아도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간밤에 또 실적이 계속 좀 공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부진해서 아쉽기는 한데 맞습니다. AMD가 급반등을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를 같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어떻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반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예. 올해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그렇군요.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밀릴 때마다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저점이다. 네. 여기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논외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과 내년에 예상이 된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예.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주가가 이제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쉽겠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이제 V자 반등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전반적인 흐름상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상반기 때 보였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려왔는데 네. 지난주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가돼서 AMD와 엔비디아의 반등도 크게 국내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나오는 이유는 요 BOJ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관망세와 경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렇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보다는 조금의 기간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로 저희가 코스피를 좀 잡았는데 코스피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니 반도체 얘기를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어서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그렇지만 두 번째 포인트도 사실 반도체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반도체로 좀 잡아봤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반기에 그런 눈부신 상승세, 주가 강세, 특히 SK하이닉스가 보여줬던 20만 원, 25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흐름은 이제는 그러면 다시 재현되기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을 때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에도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맞고 SK하이닉스도 맞는데 이제 주가가 꺾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업황에 대한 분석과 실제로 매매를 하는 분들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지금 현금이 있다라기보다는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죠. 그래서 네. 그게 좀 저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쭉 끌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왔을 땐 한번 챙기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부장 관련주들이라든지 레거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들도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맞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유동성을 공급해 줄 만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해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은 좋아지겠지만 그것도 역시나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반도체는 랠리가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경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네. 예전엔 100 정도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60에서 70 정도 좋다.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고가 다시 내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좀 아실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랑 주가는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 업황이 바닥이라 그럴 때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고요.
실적이 뭐 최고 실적이다, 역대 최대다 이럴 때 항상 주가는 빠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그 패러다임들을 다 깨버린 게 제가 알기로는 AI가 등장하면서 예, 맞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 따라가면서 또 그런 흐름이 보였었는데 어제 사실 한미반도체 주가 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마저도 사실 이제는 비빌 언덕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구글이랑 손을 잡는다. 이 이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우리가 접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다른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내용 가지고 이제 한미 반도체가 밀렸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한화 쪽에서 또 이 TC 본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뭐 SK하이닉스도 밀림이 나왔고 한미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이제 또 한미 반도체의 개별적인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 독점에 대한 포지션이 깨질 수가 있다. 이 부분들도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 엔비디아가 오늘은 많이 밀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안 밀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는데 SK하이닉스 밀렸고 한미반도체는 더 많이 밀렸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애플과 구글 연합에 대한 타격도 받지만 이제 TC 본더 쪽에 대한 독점 공급, 독점 벤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많이 누그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살짝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가 아마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그 독점권을 좀 가져간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미반도체 다시 주가 사실 다 회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배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기는 하거든요. 연초부터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반도체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는 금액적인 면에서 들어왔었던 거에 비해서는 크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나올 물량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좋은 얘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할 때 계속 좀 약간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좋다 얘기만 듣고 싶고 이럴 때 이런 얘기 잘 챙겨 두시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혹시 그래도 조금 대안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종목은 있을까요? 탑픽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픽 그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은 KC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도 좀 했었던 기업인데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HBM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주가 흐름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KC텍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전 오늘 이제 KC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CMP라고 하죠. 그 웨이퍼의 평탄화 작업을 도와주는 장비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가 뭐 HBM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평탄화 작업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KC텍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시장에서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유리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이 CMP 쪽에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일단은 단기 반등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도 꼭 좀 지켜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탑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대안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K시텍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얘기 조금 해볼게요. 2차 전지가 좀 시장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에코프로 그룹 쭉 강했고요. 예. 뭐 물론 사실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정도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또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적자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연속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저도 실적을 좀 봤는데 예. 다행인지 시간 외 단일가에서는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되게 안 좋게 나왔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96% 이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 전환이 됐죠.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왔고 시간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제 이제 주가상으로는 하반 경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증시 자체가 밀리면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약간의 인버스 역할을 해주는 그렇더라고요. 것처럼 예. 또 버텨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특정 섹터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몰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대안이 생각을 될 수 하고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폭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는 없죠. 뭐 수출입 데이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해당 기업에서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예. 사실 업황에 대한 부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V자 반등은 아니라는 거죠. 네. 하지만 주가는 저점대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밀렸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 밀릴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것도 2차 전지가.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주가상으로는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탑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예,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움직였던 기업들보다 네. 저는 새로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탄력적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고가 차량에만 사용이 되다가 이제 EV3라든지 좀 이제 저가 차량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도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상용화를 먼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만약에 오늘 시초가 아마 밀려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예. 밀려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4,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좋았던 것보다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2차 전지주 대주전자 재료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반도체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궁금한 종목 Y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종목 3픽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IS의 송범선 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YC입니다. YC.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할 때 좀 가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전반적인 반도체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간밤에도 보더라도 뭐 엔비디아가 크게 급락을 했고요. 자, 그런데 저는 몇 가지 희망을 좀 찾았어요. AMD가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AMD의 뭐 매출이라던가 EPS도 예상보다 좀 상회를 했고요. 2분기 실적이요. 자, 그런 점들 AMD가 좀 엔비디아의 하락 이런 점들을 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이런 최근 반도체주 하락 속에서 여러 가지 핵심 메모리 반도체, AI 핵심 메모리 반도체인 HBM 양산과 관련된 이 실질적인 대규모 수주를 받아서 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MD처럼 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업들로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주가 많은 실적이 많은 이런 주식들은 결국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저렴할 때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HBM 장비주로는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인 YC, 테크윙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 계측 장비 업체인 오루스 테크놀로지, 인터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죠. 장비주로. 자, 근데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테스트 장비 업체로서 이런 SK 하이닉스에다가 TC 본더를 납품하면서 이 밸류 체인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런 한미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로 납품을 하고 SK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이렇게 연결되는 HBM 밸류 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실적 수주를 보면은 네, YC가 가장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YC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이름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불과 뭐 1년 전, 6개월 전만 해도 YIK였습니다. YIK에서 회사 명을 바꿨죠.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YC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에 1,017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이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렇게 공시를 하면서요.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뭔가 장비, 반도체 장비를 지금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YC가 공급하는 장비가 이제 HBM용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 이제 HBM 검사 장비가 5세대 HBM3E와 6세대 HBM4 모두 대응 가능한 제품이다. 이런 신제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HBM 쪽으로 괜찮은 수주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장비 쪽으로는 지금 YC가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삼성전자에다가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요, 이 YC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YC가 삼성전자의 이 자회사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YC의 11.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그런 제품들을 납품받고 서로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좋은 거죠. 결국은 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공급 계약도 바로 이 자회사 격인 YC의 그런 부분들을 좀 밀어줬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11.7% 삼성전자 갖고 있고 자사주도 2.2% 갖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아요. 예전에도 보시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강세, 작년 로봇주 강세 때 엄청나게 올랐죠. 이 YC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밀리고 있지만 그 살아나는 다시 돌아오는 시즌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그런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 11.7%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매출을 보면은 매출이나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실적 나왔던 거는 아직 삼성전자 이 매출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 관련돼서 1,017억 원 규모 매출 나왔던 것이 거의 작년 매출의 30% 이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이번에 새로 잡히면은 대거 올라갈 것으로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수익은 꾸준히 창출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부채가 낮고 자본 유보율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채 같은 경우도 32%, 자본 유보율 3,4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는 그런 재무제표는 삼성전자 1,000억 원 매출이 아직 안 잡혔다는 거, 이거 잡히면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월요일 날 크게 상승을 했어요. 네, 월요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상승했다가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좀 약간 조정 받았을 때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보면은 이제 어제죠, 어제. 화요일 어제는 크게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올라갔던 부분들이 화요일 날 다 빠졌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눌린 가운데 현재로서는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오늘 아침에는 어느 정도 조정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도 막 하락하고 크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구름대, 빨간 구름대에 놓여야 되는데 월요일 상승 이후 화요일 눌려서 다시 한번 오늘 음봉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오늘 장중 오후쯤에 다시 양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AMD 시간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YC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네요. 오늘 목표가 손절가 들어볼게요. 네,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잡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9,000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고, 최고가는 22,950원인데 최고가 쪽으로 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중간가, 그 올라가는 중간 정도인 19,000원. 그러니까 최근에 월요일 날에 18,900원 가까이 올랐어요. 18,000. 그래서 그 정도 월요일 날 오른 값을 위로는 어느 정도 상승 가능하다. 19,000원 1차 목표가를 두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800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오늘 매수로 16,500원 전후로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YC 좋은 투자로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 14,800원이었습니다.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부터 이제는 좀 바닥권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IT 부품들이 교체가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기대감 조금 더 가이던스로도 높여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자극하는 IT 부품 교체 수요도 기대를 하고 있죠.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 21만 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I 픽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에서 반도체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하면 들을까요? 과연 궁금하네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 LG화학, 삼성 SDI와 같은 2차 전지 관련 그렇군요. 현대차, 기아,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를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자동차를 가장 1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현대차, 기아. 최근에 사실 반차 장세가 누그러지면서 반도체도 안 좋았지만 자동차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 안에서 자동차주도 다시 한번 낙폭과대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때인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픽은요. YC,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차, 기아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시간입니다. 이 앵커님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반기에 이제 7월 마지막 날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하반기 상반기와는 또 다른 모습 보였잖아요. 네. 월 초에 이 산뜻한 시작과는 다르게 후반으로 갈수록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받으면서 참 어려웠던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시장도 무척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셨나요? 예, 이제는 조금 뭐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을만 하다 싶었는데 어제는 또 반도체 섹터가 좀 난리가 나면서 시장이 또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은 뭐 그런 상황이고 뭐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체크하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급락으로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의 좀 하방 압력을 좀 키운 그런 상황이죠. 다만 뭐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반바지 중에 한 섹터는 꼭 오릅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2차 전지가 기대를 안 했던 상황에서 네.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바이오는 어제 하루 정도는 좀 숨고르기 하는 뭐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 볼 수 있고 반바지가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뭐니 해도 좀 반도체 급락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걱정이 좀 커지는 그런 7월의 후반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반도체 쪽이 원체 좀 하방 압력이 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조정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뭐 일부 테마주군에서는 뭐 해운주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요즘에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뭐 관련주 뭐 이런 정도만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을 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무거운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바지 혼조세 보였는데요. 반도체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7월 들어서 정말 급격하게 흔들렸죠.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네. 흔들리고 있고요. 어제는 또 애플이 엔비디아 이 AI 칩을 사용하지 않고 구글 칩 사용하겠다 하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급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러니까 어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4%대 급락이 나왔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무려 8%대 이제 급락이 나와가지고요.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어제도 뭐 다뤄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와 지금 한미 반도체가 지금 121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장 지수로 보게 됐을 때 이걸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목으로 보면 121선은 일단 업황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우려감인 거죠. 이를테면 어제 애플에서 그동안은 엔비디아 칩을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엔비디아 칩을 배제하고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AI 칩을 쓴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그게 바로 이 두 종목이 엔비디아 밸류 체인의 직접적인 종목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업황선을 건드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러면서 어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좀 밀접한 종목들의 낙폭이 더 크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또 투심을 위축시킨 거죠. 왜냐하면 7월 하반기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가 피해주다라는 분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원체 트럼프라는 인물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빌미가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최근 한 며칠 정도는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찔끔 반등하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다만 이제 어제도 제가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이유는 일단 이번 주에 지금 그 미국 쪽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지어 발표돼 있고 간밤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부합하고 소폭 상회하는 그러니까 비교적 괜찮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로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빅테크 실적에 대한 관망 심리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좀 투심을 위축시키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있죠? FMC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이 빅 이벤트의 정점을 지금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악재 민감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조금만 뭔가 이렇게 악재가 있다 그러면 일단 매도가 쏟아지고 보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애플 관련한 이슈,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뭐 구글 쪽을 쓰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매도를 좀 자극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제 이 애플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엔비디아 대항마는 없다고 한 것 같아요. 네. AI 칩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전히 독보적이고 또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또 넘쳐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애플이 안 쓴다고 해서 이게 급락할 정도로 큰 악재였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사실 없는데 현재 기준으로 AI 칩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거의 80%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고 네. 나머지 20%가 이제 2위가 AMD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AI 칩들이 뭐 군소 뭐 AI 칩들이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었고 나머지 20%는 사실 이렇게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엔비디아 쪽에서 HBM3를 탑재한 HB의 그 가속기를 받으려고 했는데 가격도 비싸고 납기도 되게 오래 걸리니까 궁리어지책으로 썼던 것들의 시장이 20%다 이런 평가였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아성은 이제 굳건했다라는 평가긴 한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이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지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체적인 AI 칩을 그동안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아테나나 마이아 100 등 이런 부분들 이걸 또 AMD 쪽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AMD가 실적을 발표하고 지금 시간외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급등을 한 배경이 뭐냐면 이번 실적에서 AI 칩 매출이 2배 늘어났다. 이미 탈 엔비디아라는 어떤 그런 이 트렌드에서의 뭔가의 지금 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낙폭 과대 때문에 시간외로 같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AMD가 지금 엔비디아 대항마로서 지금 AI 칩 시장에서 일단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인데 그쪽에서 AI 칩 그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이제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 테슬라, 심지어 삼성전자도 자꾸 HBM3 논리로 자꾸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CXL 기반에서 지금 AI 가속기 마원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저런 어떤 그 잠재적인 그런 이제 경쟁 위협이 엔비디아에 이제 도사리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AMD가 어떤 그 실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쪽에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향 논리가 많이 좀 이제 이전보다 희석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슈가 부각돼서 이 종목들의 노출 빈도가 커진 거지만 한동안 얘기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엔비디아 얘기도 잘 안 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얘기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상징적인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인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애플까지도 그동안은 엔비디아 칩을 계속 써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엔비디아향 밸류체인이 왜 흔들리냐면 자, 80%나 되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도 지금 최근 분기에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만 콕 떼놓고 보게 되면 굉장한 영업이익률이죠. 한미반도체는 TC본더 관련해 가지고 거의 그쪽이 주력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 팔면 450원이 남는 장사를 한 거고 엔비디아 무려 78%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거 냉면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안 나올 텐데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었고 SK하이닉스도 전체적으로 이제 D램이나 낸드 쪽이나 전체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합산됐기 때문에 33.3%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지만 HBM3만 딱 떼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 환경이 지속이 된 거였죠.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 여자 양궁 그 수많은 경쟁자 위협에서도 올림픽 10연패를 달성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대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금한 어차피 금메달은 한국이다. 양궁은. 그런데 지금 여자 양궁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거의 접전 양상에서 결국엔 이기기는 합니다만 엔비디아를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엔비디아가 그러면 아직도 좀 유아 독존식의 그런 어떤 환경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좀 기다려요. 가격은 이거예요. 사기 싫으면 말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벌써 AMD가 치고 올라오는 게 실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엔 잠재적인 대항마로 취급을 했지만 실적을 열어보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수요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경쟁자 위협을 극복하고, 이게 예를 들면 이것저것 뭐 자체 뭐 AI 칩 다 써봤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제일 좋더라. 뭐 이런 상황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는 잠재적으로 평가받았던 그런 경쟁자 위협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좀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유독 좀 많이 흔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뭐 어그맨 엔비디아가 금메달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선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사실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자 위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양국도 엄청난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엔비디아도 그런 뭐 과정을 당분간은 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반도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다소 뭐 불안하고 또 많이 빠졌는데요.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면 네. 다시 질주할 거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빠진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로 저가 매수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이 삼성전자 쪽을 노려봐야 하는지 어떻게?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양 밸류체인이 원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좀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시각이 많은 걸 저도 잘 알아요. 이거 사실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단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 또 많이 탄력 있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그림 위에는 삼성전자고 아래는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이거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너무나 단기 낙폭이 과한 어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이전보다는 가격적으로는 좀 싸진 측면들이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을 좀 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투자의 맛을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반도체 쪽은 사실 그쪽은 여전히 제가 뭐 잘 모르겠다. 오히려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쪽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에는 삼성전자인데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잠정 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사업부별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될 건데, 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또 이제 HBM 관련한 로드맵이 어떨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 왜 자꾸 삼성전자를 HBM으로 몰아가는지, 아까도 보여드린 표에도 있지만 자체 가속기인 마원도 있고 굳이 뭐 HBM3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를 할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는데, 뭐 시장 논리는 자꾸 그렇게 가네요. 어쨌건 삼성전자는 어제 그 와중에도 양봉을 잡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래는 삼성전기인데요. 자, 어제는 AI픽에서 삼성전기가 나왔고 또 오늘 앵커이픽에서 삼성전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삼성전기의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 개선하는 쪽으로의 전망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콘콜, 삼성전기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들 쪽에 조금 더 저는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단기 낙폭이 와가기 때문에 반등 신호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저는 뭐 반도체 탑픽은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컨픽으로는 이제 삼성전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2차 전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부장님께서 반바지 이 세 개 네. 중에는 반드시 하나 오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제는 또 2차 전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은 테슬라의 수혜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테슬라 급등이라는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머금었는데,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장중에 무려 3%대 상승 시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움은 장중 6% 좀 많이 오르는, 그런데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런데 2차 전지의 특징은 기대하고 보면은 잘 안 올라요. 맞아요. 근데 뭐 하고 있으면 올라 있어요. 예. 버려두면.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어제 뭐 테슬라의 급등, 뭐 이제 반도체 조정에 따른 좀 수급 효과도 있겠죠. 왜냐하면 반바지 중에 하나는 오른다는 그런 논리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건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바닥을 지금 잡는 모습은 분명히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7월 들어서 좀 2차 전지가 좀 될 만하다 안 된 것 같아갖고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 주요 종목의 7월 등락률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의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무겁다고 생각을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간 기준으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근데 이런 편차가 나오는 것은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의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적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업이익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급감을 하긴 했는데,
시장에선 적자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흑자를 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는 또 이제 적자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실적 편차나 어떤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종목별 좀 이 편차가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 인식에 대해서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성우 부장님께서 2차 전지 단기는 매운맛 그리고 중장기 순한맛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반등의 때 앞으로도 이렇게 긴 호흡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재미가 없을 거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2차 전지는 뭐 실적 부분이 돌아서는 게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변수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뭐 매크로 쪽 사실 뭐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완전히 뭐 단행된다든지 했을 때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숙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캐즘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2차 전지를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덮어두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원인들이 이런 거죠.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팽창해 보니까 예를 들면 충전 인프라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뭐 이제 충전 시간이나 주행거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불날 때 이제 이런 안정성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책 보조금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캐즘의 복합적인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 해소되는 시그널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렇게 막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을 전망하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나스닥 급락을 어제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오늘 뭐 추가적인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요. 좀 네. 후련한 모습이 좀 나타나려면 이번 주가 좀 지나야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빅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있죠. FMC 있으니까 네. 이번 주는 조금 좀 변동성이 있는 뭐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